일단 분석에 보면은 문문자 앞에서 읽었죠. 문문자하고 단월자예요. 이게 앞에서 이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분숫자 소리 다 들어가 있죠. 문설주가 있고 문자기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단월자인데요. 똥은 보름달도 있지만 이지러진 형태를 많이 쓰니 이지러진 형태의 달그림자를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글자가 오늘날의 단월자예요. 쓸 때에 오른쪽을 제가 대충 썼지만 오른쪽을 두 손을 약간 띄워서 써야 돼요. 사실은요. 이거 완전히 다 붙여버리면은 이건 육달월이 돼요. 고기 육자를 갖다가 간략하게 쓰요. 고기 육자. 고기 육자가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소를 잡으면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소와 관련돼서 이런 속담 있잖아요. 소는 합분 빼놓고는 버릴 것이 없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소자 설명할 때 그런 속담들 분명히 해야 돼요. 소는 합분 빼고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의 모든 걸 다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를 한 마리 잡을 때 몇 개의 부위로 나눈다고 했어요. 120여 개의 부위로 나눠요. 120여 개의 부위. 그러니까 합분 빼고 버릴 것이 없는데 소의 털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소의 털까지도 이고 속꼬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용하고 소의 가죽 밑에 있는 가죽도 분명히 좀 가죽 앞판 밑에 있는 살이 무슨 그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수구레라고 해요. 수구레. 이 수구레 같은 걸 요리를 해먹는 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빼놓고는. 저도 수구레가 어떤 맛이 나는지 봤더니 좀 기름지고 좀 냄새도 좀 나고 그다지 식감은 안 좋던데요. 제 입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부위까지도 이용하다 보니까 120개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유럽에서 음식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몇 개 부위로 나누냐면요. 40개 부위로 나눠요. 40개. 그러니까 40개의 3배나 될 정도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나눠서 음식을 해먹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증명한 거냐면 음식 문화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고기 가운데 이게 고기 육자인데 흔히 고기 육자가 앞에 붙으면은 소고기를 말해요. 소고기.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도 다르지만은 중국 사람 우를 갖다가 붙여서 우육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있죠. 중국 분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워낙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냥 육자를 쓰면 돼지고기로 생각해야 되고 소고기라고 얘기할 때 우자를 꼭 붙여요. 우육면 뭐 이런 말에서처럼 제가 아는 바로는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육개장이 그래서 소고기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소고기.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요 형태로 나타내는 이유는 120여 개 보이면 그 형태가 120여 개의 형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로 나타내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는데 덩어리진 부분에 단면이요. 자른 단면. 근데 이게 초생자리 형태에서 나온 요글자에서 또 초생자리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전역석자란 말이에요. 전역석자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초생자리 형태에서 요 형태로 바뀌었다가 요 형태로 오면서 이게 전역석자가 돼요. 추석을 때 쓰는, 7월 7석을 때 쓰는 전역석자가 되는데 요글자하고 요글자가 구분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역자리 형태에서 달월자도 나오지만 전역석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전역석자 나오는데 그 전역석자가 오늘날 이렇게 쓰이기 전에 이렇게 쓰이는 형태하고 이 형태가 서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져. 고깃덩어리 형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기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게 단면이라고 하는데 단면이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를 나타내서 행여 하나를 더 추가해요. 이렇게 꽂아놓으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소전에서 좀 유리한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유리한 형태로 바뀌고 그거 다시 정리받아서 이루어진 걸 때가 오늘날 고기 육자란 말이에요. 근데 소전에서 이렇게 쓰일 때 요자형이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글자가 오른쪽에 온다고 치면은 요 형태를 그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한자는 방기자 형태를 이룬다고 했어요. 한문노트도 보면 딱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좌우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요 형태를 줄여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줄여서.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 형태. 육답의 형태. 육답의 형태가 나오고 요 형태가 그대로 정리가 되면은 저녁 숫자처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고기 덩어리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날 저녁 숫자로 두 개 쓰고 있지만 이게 저녁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기 전에 두께를 나타내서 두 선으로 변하기 전에 요 형태 두 개를 겹쳐서 이루어진 글자가 저녁. 이게 마늘자자인데 먹는 걸 두고 고기가 겹쳐 있어요. 오늘날도 고기가 기중하지만 옛날은 훨씬 더 기중했어요. 먹는 것 가운데 고기 덩어리 두 개를 겹쳐가지고 마늘자자가 만들어져요. 마늘자자. 그래서 이런 구분을 알아둬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건 발월자예요. 발월자고 정확히 쓰려고 치면은 이렇게 두 선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요걸 짜고 요걸 짜를 놓고 보면은 이게 사이라는 게 한 곳에서 한 곳까지의 공간이나 거리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사이라는 말 자체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한 곳과 또 다른 곳 사이의 거리나 공간을 나타내거나 또는 한 물체와 한 물체 사이의 거리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국어사전 풀이해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사이를 갖다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뭐냐면은 옛날 사람 주거 시설에 문이 있는데 문 사이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 빛이 선명하게 캄캄할 때 새어 들어오는 빛이 달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한가로운 순간이야. 한가로운 순간. 옛날 사람이 농경시대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고 들어와서 밥을 먹고 컴컴히 잠을 잔다면 근데 잘 나왔다 보이는데 문 사이로 달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광이 한가롭기 때문에 한가롭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가롭다는 뜻은 한가로운데 사이와 한가롭다는 뜻을 갖다가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음이 약간 바뀌어요. 아음인 기역자가 호음인 무슨 자가 잘 바뀐다? 히읗자가 잘 바뀌잖아요. 히읗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더할 가라는 글자인데요. 처음 같은 걸 때 쓴 글자인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실험 가짜가 그 그대로예요. 더할 가짜가 그대로 음이 역할해서 가가 되면서 나무 가운데 기둥과 기둥 사이 건너지는 나무에 실험을 뜬 실험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실험 가짜 서가 뭘 때서 식자가 할 때 쓰는 거죠. 이게요. 길다란 밑에 이렇게 건너지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글자에다가 조개 빛자가 달라붙는 건 가가 뭘로 바뀌어요? 하로 바뀌면서 조개 빛자가 폐물 관련된 글자죠. 폐물. 보배가 원래 보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보배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한자어인데 보배 글자에다가요. 조개 빛자를 써서 원래는 보폐예요. 보폐. 근데 그대로면서 말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나타나야 되니까 보배로 바뀐 거 보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배라는 말이 보폐에서 나온 거였는데 거기 조개 빛자가 이렇게 달라붙었잖아요. 조개 빛자. 그렇던데 그 재물이에요. 이거 조개 재물 같은 걸 지금 축하한다고 해서 축하할 날짜 축하 예를 행하는 걸 할애한다고 해서 할애할 날짜 아니에요. 이거 할애할 날짜인데 가가 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오를까 좋을까 자인데 여기다가 사람이 달라붙으면 멋지 작자가 되잖아요. 가가 하로 바뀌면서 하여가 할 때 쓰는요. 이런 상황에서처럼 이걸 또 뭐예요? 한으로 바뀌어요. 간이 한으로. 그래서 이 글자가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는 글자예요. 문문자, 발월자, 문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한가로운 풍경을 표현하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한가로운 풍경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문 사이로 비친다고 사이 한가로운 풍경을 내서 한가로운 근데 음을 달려서 간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이감자도 되고 한가로운자가 되는데 호절하면서 옛날에는 문자가 적을 때는 그리고 문자를 정확히 쓰지 않을 때는 이게 그냥 한 글자로서 두 가지 뜻을 갖다 썼는데 호절하면서 문자를 정확히 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새롭게 글자가 만들어져요. 새롭게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사이를 나타내는 글자는 발월자 대신에 나글자로 바꿨어.
한가로 한자는 다룰자 대신에 나무 목자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사이간이라고 하고 이걸 한가란이라고요. 근데 원래 이 사이간자, 한가란자를 이 글자가 동시에 뜻했던 글자였던 거예요. 지금. 자, 이해가 가나요? 네. 자, 이 날자에 해오 관련된 글자 나무 목자예요. 이 신물자 이거 설명하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글자를 동시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자, 그거 관련돼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이요. 자, 다시 책으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다룰자를 붙이는 글자에 다룰 대신에 날자를 붙인 요 글자가 사이간자가 되고 요 글자가 한갈란자가 됐다고 했는데요. 사이간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이제 사이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이제 주로 이 글자가 쓰이고 있으니까요. 자, 의 살펴보는데 의의 인간, 무관, 막간, 저간, 배란간, 청절기간, 초가삼간 이럴 때 쓰이는 간자네요. 이 사이를 나타내는 글자가 사이간자가 잠깐 사이, 잠깐, 틈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뜻하기도 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방 넓이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초가삼간의 간자가 그 방 넓이 단위를 나타냈어요. 99칸집에 칸이 원래는 간에서 나온 말이에요. 99간. 방 넓이 단위로도 쓰이고 있어요. 자, 그걸 알고 의의를 살펴보는데 인간이라는 말이 최고 문제인데 인간이라는 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을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있죠. 원래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은 뜻의 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한자를 배우고 있을 선생님이라면.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한자를 안 배우고 한자를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똑같은 글자로 다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원래는 같지 않다니까요. 왜 같지 않냐면요. 이 인간이라는 말이 사실은 있죠. 인생 세간을 줄인 말이거든요. 원래 인생 세간을 줄인 말이에요. 자, 이참에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람과 인간이 같은 말로 원래는 같은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인간은 원래 인생 세간을 줄이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 사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인생 세간을 줄인 말이고 사람이 사는 세상 사이를 뜻해요. 인생 세간을 그대로 뿌리면은 사람이 사는 세상 사이인데 여기에 방점은 어디 있냐? 세상 세상에 있어요. 여기 네 글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게 세상 세자이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말이 세상을 뜻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야. 근데 사람이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 사람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뜻이 경도가 된 것뿐이야. 원래 세상을 뜻하는 말이어서 저 인생 세간의 중심이 되는 말이 세상이라니까요. 세상. 근데 사람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의미로 뜻이 경도가 되다 보니까 의미가 전성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뜻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무관이라는 것도 그냥 설명 안 해도 넘어갈 텐데 사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물체 사이를 뜻하기도 한다는데 물체의 채자가 물체의 물자가 만물 물자인데 이 물이 살아있는 것이 생물이고 생물 크게 나오면 동물과 식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 속에 뭐가 포함이 되면 사람이 포함돼요. 사람한테도 동물이야 그러면 화를 내지만 사실은 동물이 상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저 생물을 갖다가 분류할 때 학교 다니면서 배우죠.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가지고 분류하는데 사람과의 사람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물 생물학적 분류를 따지면은 영장류인데 사람도 동물이에요. 사람도 동물. 저 영국의 런던 동물원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람을 우리 속에다 넣고 동물처럼 전시한 적이 있었어. 런던 동물원에서 우리가 동물에 가면 사자도 들어있고 호랑이도 들어있고 기린도 들어있고 코끼리도 들어있고 있잖아. 그 공간에 사람을 넣어놨어. 런던 동물원에서 사람 동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돈 주고 아르바이트 이렇게 이 사람을 전시할 테니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돈도 많이 줬겠죠. 사람 한 17명을 이렇게 아르바이트 기생을 사가지고 원시적인 형태 옷을 입혀가지고 전시를 시켜서 걔들은 거기서 놀는 거예요. 이제 관람객 앞에서 이렇게. 사람도 동물이야, 사람도 동물. 사실은. 그래서 사이를 얘기할 때 사람과 사이를 얘기 들 수도 있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선후배 사이, 이럴 때 쓰는 사이.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사이를 나타낼 때 이제 길이 다니까 이제 가장 짧은 길이 다니가 뭐예요? 마디요, 마디 촌자. 한자로서 길이 다니까 가운데 가장 짧은 길인데 마디 촌자 되는 그 촌자를 써가지고 친소관계,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 형제 간에는 이촌. 왜 형제 간이 이촌이에요? 너하고 나가 형제인데 왜 이촌이냐면은 아버지하고 나오고 부모하고 나오고 일촌이 나오죠. 부모가 나를 가졌어요. 이 사람도 부모가 나를 가졌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건 부모가 매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하고 부모 일촌이고 이 사람도 형제가 되는 이 사람도 부모가 일촌이니까 합친 거예요. 이촌이 되잖아요. 이촌. 부모를 매기를 해서 형제가 된 거예요. 부모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나하고 형제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본관에서요. 1촌, 2촌 걸고 이제 한 단계 건너가면 이제 3촌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촌수를 나타내는 것은 직계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계 쪽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이고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러면 2촌이고 중조할아버지 나하고 3촌이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직계를 나타낼 때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이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1촌이고 할아버지하고 중조할아버지하고 1촌이고 그럼 건너뛰면 이 사람이 3촌이 되잖아. 근데 중조할아버지가 3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직계는 써놓은 게 아니라고. 그 옆에 관계로 나가는 것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촌수는. 근데 이제 그렇게 써보는데 1촌보다 무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1촌이 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관. 없을 문자. 그러죠? 그 1촌보다 더 가까워. 그 누구예요? 살을 부비고 사는 사람. 부부요, 부부를 갖다 하면.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 1촌이든 2촌이든 3촌이든 4촌이든 다 피가 어느 정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다 섞여 있잖아요. 부부는 피가 안 섞여져 있어. 그래서 부부가 살을 부비고 사는 무관한 사이인데 살다가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간이 무관으로 바뀌어요. 무간이. 무간이 무관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관계할 때 쓴 글자. 정자를 써드려야죠. 무관으로. 그 우리말로는 무관.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무관과 무간을 구분을 줄 몰라. 그게 문제야. 이제 우리는 한자로서 사이간자를 쓰고 관계할 관자를 쓰니까 관련된 관자를 써서 이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이걸 다 한자가 없이 무관과 무관을 쓰는 건 무관이 뭐이고 무관이 뭐인지를 몰라버려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교육 현장에서 이 두 개를 갖다가 구분을 지어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백탄이고 그 다음에 막간이에요. 이 연극 같은 데에서 1막, 2막, 3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1막 끝내고 나서 2막 시작하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간이 있고 저간의 저자는 이저자. 이즈. 우리나라 시험 가운데 최고 어려운 시험이 언론 시험이에요. 사실은 사법고시 이런 것보다 더 어려워. 사법고시는 몇백 명씩 뽑는데 언론 시험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 이런 데서 메이저 방송국 이런 데서 얼마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최고 어려운데 신문사 같은 시험 같은 게 특히 어렵거든요. 신문사 기사 같은 거 뽑을 때
근데 그게 시험, 모 신문사에서 저간을 우리말로 옮겨라.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답이 뭐냐? 이점이요, 이점. 저자가 이저자거든, 이저자. 이 사이, 이점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중국어 신분들 있잖아요. 중국어 신분들을 이저자를 갖다가 간제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저로 말하는데 저 그렇게 저 중국어는 저거 나거 뭐 할 때 쓰는. 그리고 이 글자가 말씀 원자가 사실은 음역할자예요. 말씀 원자가 음역할자예요. 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이 마지막 동선이 탈락된 어가 되고 어가 과일이 과실된 것은 서가 되고 서가 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옛날 고음으로는 언이었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언어를 켰던 글자예요. 반절표기로 보면은 이것도 고음이 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호재로면서 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탈락돼가지고 저까지 쓰이고 중국 분들은 쩌라고 부릅니다. 쩌거 나거 그때 쓴 쩌거.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이기면 안 되냐니까요. 눈 깜짝할 별자예요. 별자가 눈 깜짝할 별자죠. 그러니까 별안간이라는 것이 잠깐이라는 순간을 알겠는데 그 잠깐이라는 순간이 어떤 정도의 순간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한자를 알면은 어느 정도의 순간이라는 거 있어요. 별자가 눈 깜짝할 별자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 한번 하는 순간이 바로 별안간이에요. 그 다음에 창졸기관의 창자는 갑자기 졸자는 갑자기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창자 졸자 할 때 설명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순간을 갖다가 말하는 거이고요. 그냥 초가삼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갖다가 말한다.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초가삼간이 되려면은 기둥을 4개 세우는 거예요. 기둥.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올려요. 그러면 이게 초가삼간인데 한 간, 두 간, 세 간. 그 지붕 이게 초가삼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초가삼간을 짓고 살았는데 이게 방 한 칸, 두 칸, 방 3칸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방 한 칸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는 부부가 살고 여기는 부엌으로 만들어 주로. 그 부부가 살다 보면 아이가 나오면 아이 어릴 때는 부부가 끼고 자다가 좀 더 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방에 보내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면 그 방에 살다가 다시 이제 더 크면 분가를 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초가삼간이 운영됐어요 옛날.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산다고 할 때 초가삼간이. 근데 이 간이라는 음이 후대오면서 격음화되면서 칸으로도 바뀌어요. 칸.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간을 칸으로 발음이 칸으로 바뀌면은 99간이 99칸으로 쓰이는 거예요. 99칸 집은 이렇게 칸이 그 집안에 다 따져보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간이라고 했는데 99개가 있는데 99간 집은 보통 한 7채, 8채 정도 집이 지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큰 집을 짓는다고 치면 이게 기둥을 갖다가요 한 6개 정도 지면 이거 5칸 집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5칸 집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이렇게 옆으로 2개 정도 세우면은 결국 이게 지금 몇 칸 집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그러면 12칸 집이 되는 거예요. 12칸 집. 집 할지가 12칸 집. 기와집. 기와집 같은 경우는 집을 질 때에 한 채가 한 12칸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더 큰 집도 하고 요 뒤에다 하나 더 가면 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7채 한 8채 정도 돼. 전 99칸 집이. 99칸 집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 뭐 많으면 7, 8, 9채 정도. 자, 그렇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 글자가요. 그렇게 해서요. 쓰이기는 요 글자가 사이간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 두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자, 그러면 글자를 보면은 사이간자에다가요. 사이간자에다가 요것과 요것이 더 달라붙었는데 요것은 무슨 자고 요것은 무슨 자예요? 자, 배우신 분, 요거 대죽자를 탈락하시기 대중머리죠? 요걸 자는 무슨 자라고 했어요? 등들력. 자,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죽자를 뺐더니 대중머리 요거 병들력이라는 글자예요. 두 글자인데 대입자는 대까지에 댄잎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대까지라면 댄잎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돼. 대가 이렇게, 대줄기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게 대까지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대쪽으로 향해서요. 이렇게 달려있는 눈 맞으면 눈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 대까지 이를 갖다가 두 개를 이렇게 펴있는데, 호대로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그것을 다시 정렬시켜서 이루어진 것까지 대죽자고 줄이면은 이렇게 쓰여져 대중머리예요. 그리고 요글자 들어도 다 대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글자는 더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글자인데 그래도 그나마 대죽자는 쓰여진 글자인데 요건 사람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양에서 나온 병들력이라는 글자예요. 따라서 하세요. 병들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글자 이 글자들하고 다 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두려워하는 암함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요게 몇산자에다가 네모난 형태가 바위덩어리야. 이게 바위함자의 이체자예요. 바위함자의 이체자. 요 글자가 바위함자의 이체자예요. 사유에 있는 바위덩어리예요. 이거 네모난 형태가. 이 바위함자가 음역화로면서 병 가운데 암을 쓰는 암함자. 그러니까 음과 뜻이 똑같아졌는데 이게 암함자예요. 위암, 대장암만 할 때 쓰는 글자죠. 근데 여기에 병들력자, 암암자라든지 또는 뭐 문둥병 낮자,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낮자, 뭐 이런 글자라든지 또는 이질리자라든지 뭐 천연도도자라든지 종두법 수도 오도올 때 쓰는 속에 들어가는 글자가 다 음역글자예요. 바이암자, 힘입을 내자가 나가 된 거예요. 이롤리자가 니가 되고, 이롤리자 그대로네. 콩도자가 그대로 두가 되고, 남은 글자에서 암, 문둥병, 이질, 천연두. 여기도 그 글자가 들었어요. 근데 병들려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라고 현장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런 글자 설명이 전에. 이 글자의 모두 공통성이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뭐 어떻게 해서 병들력자가 되고 그 형태가 됐냐 이거예요. 사람이 병들면 옛날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다가도 병들면 침상 위에다 눕혀가지고 치료기 편하고 환자 상태를 갖다가 보기 쉽게 오기 위해서 침상 위에다 올렸다는 게 침상 위에다 눕혔다는 게 이게 침상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그 옛날 글자에 보면 점도 표현되어 있어. 땀이나 피로 여기 있는.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요, 종이는 한 나라 이후 일반화됐어요. 종이를 우리가 종이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체륜이죠, 체륜. 체륜이가 후한때 사람이거든요. 체륜이 사실은 종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최초로 알고 있지만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체륜이 만든 종이를 체우지라고 하고 이 체우지를 만났다는 건 후한서에 나오네요. 후한서에 나오는데 후한서에 이 체우지를 갖다 기원 후 105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기원 후 105년. 그런데 설문에다가 기원 후 5년, 그보다 5년 전. 딱 100년에 쓰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5년 전이죠, 그러니까 5년 전. 5년 전 거기에 이미 종이 입자가 나와 있어요. 한자. 이때 처음 만들어졌으면 그보다 5년 전에 쓰여진 책에 종이 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최초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체륜이 종이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나오지 않고 대중화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종이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지 그냥 최초가 아니야. 대중화될 수 있는 종이로서 최초로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이때는 후한 때 아니야 지금? 후한 이후부터 종이가 일반화됐어. 대중화됐어. 그러면
종이 말고 다른 데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대쪽이 대쪽 죽간. 이 대나무 줄기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 대쪽들이 길어요. 부채살 같은 대쪽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온난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대나무가 막 우리나라 전봇대 기둥처럼 큰 대나무도 있어. 그걸 쪼개면 어떻게 대쪽이 더 굵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글씨. 여기다 글씨를 써놨는데 이게 세로의 폭은 넓고 가로 폭은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문자가 되면서 반짝반짝이 증명시키면 이렇게 돼서 눈을 나타내는 입술이 아니라 오늘날 눈목자를 이렇게 세워 쓴단 말이에요. 눈목자를 세워 쓰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눕혀 쓰는 것보다. 그래서 한자의 특징이 세워서 쓰이는 글자가 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점이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이에요. 한자의 특징이 세워 쓰는 글자가 많아요. 왜 그걸 설명하냐면 사람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다고 했죠? 이것도 세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해요. 침상이 이렇게 되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 글자의 각본문 형태예요. 아주 옛날 글자야. 후대로 오면서 침상과 사람의 몸에 맞는 부분을 하나의 핵으로 바뀌어요. 하나의 한 핵으로. 쓰는데 필요는 죽으니까. 그럼 남은 핵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머리를 의도적으로 표현했지만 요거 핵만 남아요. 이렇게. 거기서 나온 글자 이 글자예요. 이거 하죠? 그리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병들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달라고 치면 다 병 걸리는데 그러면 이 글자도 간은간인데 병 걸리는 되겠죠? 병 가운데 우리가 흔히 부모가 아이들한테 땡깡 놓지 마 한단 말이에요. 지랄 떨고 있네. 땡깡 지랄을 정확한 병명으로 뭐라고 해요? 간질을 때 쓰는 간자가 바로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 풍이 들어가지고 어린아이 몸에 풍이 들어서 막 놀라는 경기를 일으키는 병으로 생겨서 그걸 옛날 말로는 경풍이라고 했어요. 경풍이라고 했어요. 옛날 말로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달리자 간질 이 글자를 그대로 갖다 써서 간질.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부모들이 자식이 막 그래서 때를 쓰고 그러면은 땡깡 부리지 마 뭐 이런 말 쓰는데 내 자식을 갖다가 간질병 혼자로 만드는 거야 이게. 그리고 땡깡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야. 땡깡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에요? 일본 말이야. 왜 우리 일본 말을 갖다 쓰고 있어? 지랄이나 땡깡을 쓰지 말아야 돼. 그리고 사실 있죠? 간질인 말도 쓰면 안 돼. 요즘에 정식 법정 용어가 뭘로 바뀐 줄 알아요? 내전증으로 바뀌었어. 오늘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간질병 환자라고 그래. 내전증 환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원래 내전증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자가 사이간자가 명확하고 있어요. 그 대쪽간자요. 이게 가는간인데 대나무 관련돼서 이게 대쪽이요. 이런 것들 글씨 쓰는 위한 대쪽이요. 근데 이 글자는 이제 쓰임이 많지 않다니까. 간질이란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저 하나 더 산골물 간자 이런 글자가 더 있긴 해요. 산에서 흘러나온 산골에서 흘러나온 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골에서 흘러나온 돌tum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석간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석간수라는 말이 간자가 이 글자인데 이런 데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가 사이간자고 요 글자는 이제 교육용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요. 가는간인데 사이간자예요. 대나무 관련돼서 대쪽인데 이 대쪽이 대나무 줄기를 갖다 이렇게 잘라내는 부채살 같은 거에 나온다. 근데 옛날에 여기다가 글씨 같은 걸 써놨어요. 요걸 묶어서 여기서 정의화된 것이 바로 채택자예요. 채택자. 대쪽을 묶어서 그걸 정의화시켜 놓은 글자가 채택자예요. 채택자. 채택자가 대나무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이 채택자를 대중머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렇게만 써도 채택자는 하는데 대중권 머리까지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글자가 채택자이긴 하지만은 이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아니에요. 이렇게만 써도 책책자예요. 국어책 산책적을 때 쓰는 책이에요. 요 부채살을 갖다가 두껍게 하면은 죽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얇게 간결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간결하다 뭐 이런 뜻도 나와요. 간결하다 그런 뜻이 나오고 이 대쪽에다 글 써놓는데 그 글이 옛날 사람들이
뭐 소식 같은 걸 알기 위한 글이다요. 그래서 편지 그런 뜻도 있어요. 편지. 대쪽이라는 뜻 위에 간결하다, 뭐 또는 사람이 검소하다, 뭐 이런 뜻까지도 있어요. 일단 편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 하나의 글자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지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본인은 대쪽이지만 이 검소하다, 간결하다, 편지 이런 것들은 인신을 된 뜻이에요. 본래 뜻에서 빠지게 나온 뜻. 자,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의의를 살펴보는데요. 주권 자체가 지금 글씨를 쓰는 대쪽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독이란 말이 하는데 독자는 나무로 만든 주권을 갖다가 나무로 주권처럼 만든 거예요. 이게 대나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나무 쪽을 이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 나무 쪽을 이용한 글 쓰는 물건인데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편지 같은 글 같은 거 써보고 있어요. 편지 글도 있어요. 이것도 간독이 한자는 대나무 주권을 말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독자는 나무로 만든 글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글 쓰는 나무 조각이요. 간결하다, 간략하다 이런 말들은 저기서 쓰인 것처럼 간결 그런 거 있고요. 서간문이 지금 저 편지란 뜻이 있네요. 서간문이 편지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간체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뭐 한종록이라든지 인현왕정 뭐 이런 글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요. 조친문 이런 것들이요. 내자는 안내자인데 그 안일구를 갖다 내자 그러잖아요. 내자. 여인과 관련했어요. 옛날에 안일구와 바깥일구 구분됐잖아요. 내외가 구분됐잖아요. 안식구. 아내를 갖다가 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자. 여기까지 쓰면 네. 되겠죠? 네. 예. 안식구를 내자라고 하는데 그 여인과 관련돼 있어요. 안채 산 여인들이 쓰는 편지의 문체, 편지로 된 문체를 갖다가 말해요. 집안에 여인들이 쓰는 편지로 된 그런 문체를 갖다가 내간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종록이나 뭐 조친문 이런 글들을 말한다요. 네, 간단명료하다 할 때 쓰이는 자체가 글자고요. 그 밑에 글자예요. 원래 이 글자에서 한가다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 목자를 붙여 이루어진 글자예요. 이 글자는 자 한가할 자와 관련해서 의의살펴보는데 한가할 자는 원래 나무로 이루어진 문지방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였어요. 문지방. 이걸 한가롭다는 뜻을 들렸으면 이 글자가 나무로 된 문지방을 뜻하는 글자. 문지방이 우리 문지방이 서지 말라고 그러는데 문지방이 집과 지부 경계 그러니까요. 집안과 집방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한 것이 문이잖아요. 대문. 옛날 지체가 있는 사람들 대문가 보면 문이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해요. 땅이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고개 이렇게 건너지는 나무가 있어요. 이 문지방. 또는 뭐 이제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가야 돼. 방문에도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이게 다 문지방이에요. 여기 문지방이 서 있으면 야단맞았어요. 옛날. 그 문지방이 밟으면 문틀이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아이들이 무심코 문지방을 밟거나 문지방에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혼소리를 한 이유가 문지방이 닳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이 무너지고 결국 집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뜻하는데 그게 내위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게 막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문지방. 막다. 저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문지방이 없이 문 자체에다 막바로 문 자체에다 나무를 갖다가 걸쳐. 문이 있으면 제주도 사람들 참 문짝이 없어요. 담이 이렇게 있고 문짝이 없는 대신에 이 문지방을 갖다가 세 개를 갖다가 문지방이 될 만한 것들을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걸치거나 하나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또 이렇게 그냥 하나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걸쳐 놓을 수도 있고 이게 다 표시예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표시고.
주변에 있다는 표시고, 이건 멀리 나갔다는 표시고, 뭐 이런 표시가 자기 대족분들끼리만 이제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세 개가 다 옆으로 나 있으면 들어와도 된다는 표시고, 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란이라고 해요. 정란. 제주도 사람들 정란. 제주도의 전통적인 집의 문에 여기에는 문지방이 없이 그냥 나무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대시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를 갖다가 막바로 문지방 없이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문지방이 막다의 뜻인데 막아놓으니까 사람이 엉겨갖고 한 가지 뜻이 있어서 이 글자의 뜻을 대신했다. 이게 이렇게 한 가지 뜻이에요. 그리고 시제는 어디를 살펴보는데 맨 문제 나오는 이거 한적하다, 한가하다는 얘기죠. 한량, 한산, 뭐 한직, 망중한, 유망되고 뭐 이런 말인데 한량이라는 말은 한량 같다 그러는데 이게 옛날 문과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문과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말이에요. 옛날 벼슬이 되려면 문과나 문과에 급제를 해야 될까요? 문과나 문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준비해서 봤는데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해요. 한량. 근데 한가롭게 보였기 때문에 한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량. 어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무슨 한다고 어디 가서 뭐 활쏘기 하고 뭐 말타기 하고 돌아다니긴 한데 한가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야. 그래서 한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도 써먹죠. 망중하는 바꾼 가운데 한가로움 가는 거예요. 이완계육은 불교화를 가는 거예요. 한가로움이 있는 계급들이